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아 한 달에 한 번 째 주 화요일 날 하는 물병 이야기 코너입니다. 물병 이야기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한 그 병 이야기, 그러니까 어딘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만한 데가 없어서 '여기다 좀 물어보자.' 뭐 인제 이런 '병에 대해서 물어보자.' 인제 이런 취지로 만든 코너고요. 저하고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손수헌 교수님, 이렇게 둘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을지대병원의 가정의학과 김정환입니다. 아 그동안 저희가 물병 이야기한 지가 거의 한 1년 6 개월 이상 됐고, 뭐 다양한 주제들로 인제 쭉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오늘은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인제 입추가 지나면서 쪼끔 더위가 좀 꺾이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요런 이야기들 좀 주제로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여름은 이제 기온이 높아지는 게 제일 뭐 큰 변화죠.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인제 어 날이 더워지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위 환경의 변화가 있는데, 신체 변화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체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니까 우리 몸의 체온도 자꾸 올라가게 되고, 근데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체온 조절 중추가 인제 고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노력하고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설 정도로 막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제 그런 문제가 있고, 체온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땀이죠.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땀이 배출되면 사실 그로 인해서 어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주위에 혈관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혈류량이 막 혈관이 늘어나면, 네, 그에 따라서 또 인제 체온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열이 나면 그 몸 안에 체온이 올라 저 뭐죠 기온이 올라가면 그 자체도 혈관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도 인제 불균형 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날이 더워지면서 생기는 환경 변화는 역시 여러 가지 병균들이, 미생물의 번식이 인제 활발해지는 미생물 번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매개하는 모기의 활동이 또 증가되는 이런 문제들이 인제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는데, 체온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그 뭐 대표적인 건 온열 질환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질환이죠. 그냥 흔히 열사병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건데요. 장시간 이제 고온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이런 질환들을 이게 통칭해서 온열 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어 대표적인 게 인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게 열사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사병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뇌 안에서 이 체온을 일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중추가 있는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너무 뜨거운 열에 계속 열이 가해지니까 이게 고장 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체온 조절 중추가 이상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더 이상 체온 조절이 안 되다 버린 거죠. 그러면 인제 엄청나게 인제 체온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체온이 막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뭐 무슨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인제 체온이 39도 40도 올라가면 고열이라 그러는데, 그건 감염성 질환이 아닌데도 막 이제 체온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인제 피부에 손을 대보면 피부가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인제 의식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혈관이 막 늘어나면서 혈압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그 혈압이 떨어진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막 인제 맥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는 거죠. 빈맥이 오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인제 막 열을 계속 뺏기기 때문에, 열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 때문에 오히려 막 환자는 춥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실신 인제 이게 열사병인데, 이 열사병은 사실 문제가 뭐냐면 자칫하면은 진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열실신이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인제 뭐냐면 그게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인제 확장되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제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혈액량이 줄어들고 어지럼증이 생기다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냥 이제 우리 기절하는 거죠. 인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열사병이나 열실신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흔히 보기는 어렵고,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이 고온 뭐 35도 이상의 그 고온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열사병이나 열시신 환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확실히 늘어난 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건 이제 열 탈진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막 날 더운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 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막 피곤해지고 심하면은 막 구역질이 나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역시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이 막 경련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뭐 열탈진이 주로 누가 있냐면 이제 날이 더운데 밖에서 한참 막 노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택배를 나른다든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열탈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고 그다음에 그 장시간 외부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이게 날 더울 때 밖에서 뭐 요즘에 또 러닝 이런 게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막 날 뜨거울 때 막 뛴다든가 아니면 뭐 조기 축구해 가지고 막 축구해 가지고 막 한 2 시간씩 막 축구하고 테니스 뭐 배드민턴 이런 거 격렬하게 막 떼약볕에서 하다 보면 그 열탈진이 굉장히 꽤 이거는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이게 땀에는 사실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나트륨이라든가 중요한 미네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같이 소실되면은 근육의 경련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 열경련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땀띠 같은 게 나는 열발진 그다음에 햇빛 때문에 화상을 입는 일광 화상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이런 온열 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까요? 네 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결국에는 뜨거운 열에 너무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너무 뜨거운 데 오래 있었다 그러면은 좀 서늘한 곳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이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땀 많이 흘리고 혈관이 늘어나서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체온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을 일단은 서늘한 데 빨리 가 가지고 체온을 빨리 낮추도록 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하는 게 이런 게 무조건 응급처치로는 1 차로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네 특별한 주의를 요해야 되는 상황들이 쭉 있는데요. 그전에 인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와서 쪼끔 잠깐 볼까요? 어 LS 팔미 님인가요? 네.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NK 세포 수치가 이거 어떤 의미냐 근데 NK 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자연 파괴 세포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뉴트럴 킬러 셀이라는 말의 인제 줄임말인데요. 이거는 인제 소위 말하는 우리 몸을 그 보호하는 면역 세포의 종류입니다. 면역 세포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말들은 사실은 또 다른 말로는 염증 세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몸 안에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그 물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런 면역 세포들이 가 가지고 인제 고 부위를 인제 싸우는 거죠. 싸워 가지고 뭐 균을 없앤다든가 그 잘못된 조직들을 뭐 이렇게 없앤다든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NK 세포도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예요. 이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NK 세포는 최근에는 인제 뭐 최근도 아니죠. 인제 꽤 오래됐는데 NK 세포의 수치를 인제 정량화해 가지고 피 검사로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NK 세포 수치가 정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뭐 어느 지점부터는 정상이고 어느 지점부터는 뭐 그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지점들을 정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NK 세포 수치만큼 또 중요한 건 NK 세포의 어떤 기능이거든요. 수치만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수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뭐 NK 세포를 올리기 위해서 뭐 다양한 면역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이것들이 NK 세포를 뭐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적 근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은 인제 어떤 검사에서 면역 기능을 어떤 평가하는 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모든 면역 기능을 다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핸드크림 투 님이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오후만 되면 두통이 심하고 소변색도 진하다. 양도 줄었다." 요거 인제 제가 인제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고것도 볼까요? 그다음에 영양제일 님이 말씀하신 건 "직장에서 에어컨 바람을 하루 종일 맞다 보니까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온다." 그렇죠. 요것도 인제 소위 말하는 냉방병인데 요것도 인제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뒤에 나오는 질문들도 쭉 있는데 우리 인제 내용을 쪼끔 보면은 제가 질문들을 보니까
대체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하고 굉장히 어 일맥상통한 것 같아 갖고 일단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다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인제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은 기본적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의 기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체온 조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온에 고온 상황에 밖에 많이 노출이 되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일사병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온열 질환에 생길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또한 뭐 여러 가지 장기 뭐 위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장기들의 기능도 노화로 인해서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노인분들은 이런 온열 질환의 주의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소아의 같은 경우에는 체표 면적이 넓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같은 부피 그러니까 체중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어른들보다는 넓게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 손실이 굉장히 빠르고 수분 손실 못지않게 체온의 상승이라든가 체온의 하강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도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과 소아를 항상 이런 온열 질환에서는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특정 집단으로 인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운동을 심하게 할 때 그 열 탈진이나 열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격한 특히 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그 고등학교 2 학년 다니는 저희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방학인데 이제 하도 운동을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친구들이랑 모여 갖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래 뭐 축구하면 좋지." 하고 내보냈는데 축구를 한 3 시간을 했더라고요. 이게 젊어서 그런지 체력이 좋은지 뭐 축구를 3 시간 하고 집에 왔는데 그다음에 막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쥐가 나고 아프다. 근데 보니까 열 경련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도한 운동 그다음에 제 환자 중에서 그 러닝 크루라고 해서 이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달리기 하는 요런 모임들이 있는 모양인데 러닝 크루를 하신 분인데 일요일 날 뭐 저녁 때 모여서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2 시간 정도 뛰었다 그러는데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병원에 오셨어요. 지금 근육이 경련이 나는데 풀어지질 않고 자꾸 놨다 풀어졌다는데 너무 아프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장시간 테니스 치고 나서 뭐 어지럽고 기운 없고 막 몸이 너무 아프다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인제 특징이 뭐냐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서 수분 손실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이 빠져나간 수분 손실도 있지만 사실은 땀 안에 중요한 그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염분이 부족한 상황이 오거든요. 이게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근육이 평소에 뭐 운동선수들처럼 평소에 운동량이 많아서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좀 낫지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너무 과격하게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근육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아까 열 경련이라고 해서 근육의 경련 그러니까 쥐가 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가거나 그러면 근육이 인제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근육이 망가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단순한 근육 통증이 아니라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녹아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근육 안에 내부가 부어오르면서 그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근육은 사실은 막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막 안에서 근육이 부어오르면 그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서 근육이 괴사가 됩니다. 이걸 구획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응급이에요. 응급 상황으로 근육 그 근막을 찢어서 압력을 낮춰주지 않으면 근육이 괴사되면서 그 근육을 잘라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더운 날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로 마구잡이로 너무 장시간 과격한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야 되고요. 아까 소변 색깔에 대한 양이나 색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탈수가 내가 몸에 탈수가 됐는지를 알아볼 수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1 번은 제일 뭐 당연한 거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뭐 물을 마셔도 너무 목이 마르다. 이거는 지금 물이 몸이 물을 너무 많이 원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소변을 아까 언제 봤지? 소변 본 지가 언제 됐지? 5 시간, 6 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소변을 한 번도 못 보고 소변이 전혀 안 마렵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탈수가 너무 심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제 더 이상 수분을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소변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거는 탈수의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콩팥에
무리가 가면서 콩팥이 망가지는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횡문근 융해증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육이 녹아내리면 근육 안에 있는 글로빈이라는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이 그 콩팥에 걸려 가지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콩팥 질환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소변 색깔도 잠깐 뭐 물어보셨는데 이 소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거는 탈수가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고 양이 너무 적다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내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탈수구나.'라고 생각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만으로는 위험하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이게 땀 많이 흘렸을 때 너무 물만 먹으면 오히려 그 소금기가 부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저나트륨 혈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염분을 추가로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은 일단 물을 많이 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몸 안에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염분 성분을 조절하는 어떤 뭐랄까 버퍼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지간해 가지고는 염분이 부족한 상황은 잘 오지 않아요. 잘 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분이 '아우 뭐 여름인데 원래 여름엔 좀 소금을 좀 먹어야 된대.' 하고 막 일부러 염분을 추가로 먹는 거 인제 이런 거는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막 탈수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물만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약간의 염분을 추가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만 막 너무 많이 먹으면은 진짜 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염분을 얼만큼 먹어야 되냐 그러면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약이에요. 우리가 생리식염수가 보통 0.9% 정도의 염분 농도거든요. 이걸 보충하려면 사실 뭐가 제일 좋으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이온 음료 같은 거 드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온 음료를 드시고 굳이 뭐 염분을 추가로 막 이렇게 뭐 소금을 한 움큼 먹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요. 네. 아침 햇살 님께서 물어보신 건데요. "땀을 흘린 후에 차가운 생수를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게 심장 쪽에 부담이 되는 거냐?" 어 이 찬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면 가슴이 답답하죠. 이유는 사실은 인제 물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식도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식도가 갑자기 그 압력을 못 견뎌 가지고 답답한 게 이게 사실은 1 번 원인 그게 제일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만 벌컥벌컥 그냥 한꺼번에 들이키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마셔도 이거 충분하거든요. 인제 이렇게 마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심장 쪽에 부담이 되느냐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심장에 병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찬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심장에 부담 가는 건 아닌데 심장이 기본적으로 병이 있는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오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지면 혈관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오그라듭니다. 날이 추울 때는 혈관이 오그라들고 날이 더우면 혈관이 늘어나거든요. 찬물을 갑자기 들이키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찬물이 들어가는 주위에 혈관들이 다 순간적으로 약간 수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감신경통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자율신경계 부조가 순간적으로 잠깐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이게 심장에 쪼끔 부담이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찬물을 마시는 건 막 너무 더웠을 때 온열 질환이 오기 직전이거나 올 것 같은 상태에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찬물을 마신다 혹은 상태에서 응급처치로 찬물을 마신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너무 한꺼번에 마시는 것 말고는 이제 좀 천천히 마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좀 볼까요? 어 좀 질문 기왕에 나온 김에 쪼끔 더 볼까요? 굿럭 J153 님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단백질은 원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인제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인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 안에서는 한정적으로 나오곤 있어요. 근데 어 특별히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은 사실은 뭐 그거는 각 개인마다의 어떤
소화 효소 그 분해 단백질 분해 효소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체인이 짧은 단백질이 쪼끔 더 소화가 잘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특별히 어떤 단백질은 더 좋으니까 "이걸 먹어라." 뭐 "저거는 소화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아미노산의 문제에 따라서 뭐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또 분해 효소가 적으면 또 분해가 안 되고 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 일반적으로 말씀이 쪼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니 NNOCS 님께서 NK 세포가 아까 NK 세포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더니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NK 세포가 높으면 건강하다는 의미냐?" 하셨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NK 세포는 그 정상 범위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은 뭐 그 자체가 뭐 그 정상 범위 안에서는 높고 낮고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능도 중요하거든요. NK 세포의 기능이 얼만큼 되냐. 근데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피 검사나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NK 세포가 낮은 거는 쪼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뭐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다 이런 의미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휘인 님께서 "물을 자주 많이는 마시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이 나더라. 물을 저는 이제 반만 먹고 하시는데 집에서는 보리차로 끓여 먹는다. 물을 어느 정도 먹고 반반 중 찬물을 미지근한 물 5 정도 마시겠냐." 이 찬물과 그 물의 온도는 사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물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소화 기능에는 찬물을 마시면 쪼끔 안 좋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찬 기운이 닿는 그 부위 찬물이 내려가는 위장관이라는 그 주위에 있는 혈관들은 좀 수축하고 그다음에 교감신경통이 올라가면서 소화 기능 톤이 쪼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찬물을 많이 마신다는 게 뭐 꼭 몸에 나쁘다라기보다는 소화 기능을 쪼끔 떨어뜨리는 거는 좀 분명히 인제 그거는 맞을 것 같고요. 보리차를 먹는 게 좋으냐 그냥 생수를 먹는 게 좋으냐는 이것도 뭐 어떤 물이 더 좋다는 건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생수에 비해서 보리차는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보리차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생수는 안 좋고 보리차는 좋으니까 꼭 보리차만 먹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요즘에는 뭐 생수에도 좋은 미네랄들을 잘 살린 그런 생수들이 많아서 "뭐가 꼭 나쁘다." 이렇게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방울이 님께서는 "가정의학과는 어떤 경우에 찾는 거냐?" 제가 인제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가정의학과를 물어보시면 가정의학과는 저희가 그냥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1 차 의료를 담당하는 과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냥 동네 병원인데 이게 인제 이것저것 다 봅니다. 저희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을 때 뭐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다 피부과도 포함하고 뭐 여러 가지 과를 다니면서 인제 수련을 받아서 어 다양한 과의 질환들을 다 볼 수 있는 과기 때문에 '이런 건 어딜 가야 되지? 잘 모르겠다.' 혹은 그냥 '동네 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받고 싶다.' 그럴 때는 가정의학과 가시면 인제 편하게 진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인제 그다음 진도 나갈까요? 트렌드 메이커 님께서 "더위에 쉽게 피로하고 물을 마셔도 컨디션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 단순히 수분 말고 어떤 영양소를 함께 챙겨야 되느냐?" 이게 인제 영양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인제 날이 덥고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거나 식사량이 줄거나 아니면은 아주 극단적인 편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져요. 특히 이제 뭐 시원한 음식을 찾다 보면 다양하게 이제 고른 영양소 섭취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어떤 영양소가 꼭 좋으냐 인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3대 영양소를 잘 챙겨 먹는 거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골고루 잘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면역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잘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미네랄 이런 이야기했는데 미네랄은 어 뭐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특히 마그네슘 인제 이런 인제 미량 영양소도 포함하지만 저는 비타민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비타민 A는 주로 인제 녹황색 야채에 많이 들어 있고 비타민 B는 고기, 육류나 혹은 이제 통곡류의 씨앗에 많이 들어 있고 비타민 C는 과일이나 야채에 많이 들어 있죠. 비타민 D는 인제 먹는 음식 중에서 우유나 버섯에 좀 많고요. 주로 비타민은 햇볕을 인제 많이 쏘이면 피부에서 많이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다양한 그 비타민 같은 미네랄들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꼭 굳이 뭐 영양제를 먹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미네랄들을 잘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여름철 컨디션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인제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 쪼끔 나가 볼까요? 근데 아직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 진도가 못 나가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주로 보는 환자들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은 여름철에 좀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고혈압은요. 혈압 저한테 고혈압 약 타러 오시는 분 오늘도 인제 몇 분 오셔 갖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혈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름철에는 혈압이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혈관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혈관이 늘어나면 혈관이 받는 압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염분이 부족한 저나트륨 혈증 이런 게 오면은 혈압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혈액이 탈수가 되면서 오히려 혈액이 농축이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나트륨이 부족하다고 싶으면은 콩팥에서 나트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우리 몸 안에 혈관 내 나트륨 농도를 확 끌어올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러면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여름철에는 혈압의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을 때는 굉장히 낮았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확 올라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그 땀을 얼만큼 많이 흘렸느냐의 그런 그 발환으로 인한 탈수의 정도, 그다음에 외부 기온 변화에 따라서 혈관이 늘어났다 수축했다 하는 이런 변화들에 따라서 혈압이 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혈압이 떨어졌는데 "혈압약을 뭐 줄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어지럼증이 있거나 너무 기운 없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혈압약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오신 분 중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테니스를 쳤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거 왜 그러냐." 그렇게 오셨는데, 이게 탈수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 그분은 또 저녁 때 막 더우니까 막 맥주 마시면서 과일을 엄청 드셨더라고요. 당분이 많은 과일도 여름에 많잖아요. 특히 수박이라든가 뭐 이런 당분이 많은 과일, 포도라든가 이런 걸 드시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날이 덥다 보면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면 이걸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약을 좀 세게 드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갑자기 저혈당이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갈색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 조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슐린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의 변화들이 생기면서 혈당의 변화, 혈당이 좀 올라가는 수가 있다고 돼서, 제가 어느 연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대개는 혈당이 한 2% 정도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2%는 굉장히 미미한 정도이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뭐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주의해야 되는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오케이. 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음식 이야기예요. 어 그전에 요게 질문 같은 맥락의 질문이 있어서 쪼끔 더 볼까요? 어 방우리 님께서는 "고혈압은 겨울에 더 위험하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그거 맞습니다. 그 옛날에 그 혹시 그런 거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뇌출혈로 어르신들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갈 때, 요즘에야 뭐 그런 거 없죠. 다 화장실도 다 집 안에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뭐죠? 이 화장실이 다 밖에 그 진짜 너무 옛날인가요? 네. 이렇게 따로 화장실이 있고 막, 그리고 화장실 가려면은 이렇게 뒷간이라 그러고 인제 가야 되고, 근데 겨울에 추울 때 밤에 자다가 인제 화장실 가려고 나가서 몸 힘주다가 혈관이 터져 갖고 뇌출혈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날 추우면은 혈압이 갑자기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 올라가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영숙 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볼까요? "더위 때문에 밤에 땀을 많이 흘려서 아침에 머리가 땡하다. 자기 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자기 전에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일어나자마자 수분 섭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수분을 많이 먹으면 이게 몸 안에 쭉 가지고 있다가 어 탈수가 되는 거를 예방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는 동안에 이게 콩팥에서 다 소변으로
배설돼 버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흘리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보다는 흘린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물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탈수를 빨리 교정하는 거, 요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인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온열 뭐 수분 섭취 뭐 이런 얘기 한참 했는데 먹는 거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은 정말 식중독의 계절입니다. 식중독의 계절. 계절마다 이제 배탈 나 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설사하고 배 아파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인제 유행하는 게 좀 있어요. 뭐 인제 겨울에는 주로 인제 뭐가 유행하고 뭐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뭐 먹었는지 물어보면 "굴 먹었다." 인제 그러면 뭐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이 노로바이러스 이거 뭐 다 있는데 여름철은 정말 배탈 나 가지고 오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식중독이라고 하는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뭐 균 때문에 그런 거, 뭐 균에서 나온 독소 때문에 그런 거, 뭐 다양한 뭐 원인들이 있는데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은 여름이 뭐 누가 뭐래도 1 등입니다. 제일 많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거는 병원성 대장균이에요. 뭐 대장균도 종류에 따라서는 뭐 출혈성, 뭐 독소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일단 중요한 거는 대장균이 증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날이 뜨거우면, 날이 더우면. 그다음에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균도 증식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균이 보면 식중독의 거의 대부분을 일으키는 인제 균주라고 보면 되는데 날이 더워지면 한 25 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인제 이것도 막 빨리 자라기 시작하는데 30 도가 넘어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균들이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을 하고 하루가 지나면 이틀째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균들이 검출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상온에 놔두면, 그러니까 상온에 이틀 정도 놔뒀다 그러면 이건 못 먹는다고 봐야 돼요. 그냥 다 버려야 되고요. 근데 인제 이런 균들은 다행히도 열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 70도 이상, 보통 한 80도 정도 되는데 충분히 가열하는 게 좋은데, 충분히 가열이란 말은 쪼끔 좀 뭐랄까 좀 비과학적인 표현인데 어 충분히 익혀질 때까지 익혀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특히 우리가 육류 고기 먹을 때 "야 소고기는 원래 그냥 살짝 불에 스치기만 해도 먹어도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좀 익고 안에는 덜 익어도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특히 육류가 이런 대장균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거 잘 익혀서 먹는 게, 안에까지도 충분히 익히는 게 좋고요. 보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도 이상 3분 이상 가열하라고 돼 있어요. 3분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가열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팔팔 끓였다 그러면은 대체로는 인제 균은 인제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근데 오랫동안 놔둔 음식을 또 팔팔 끓이면 균 다 죽어서 먹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팔팔 끓인 음식으로 먹되 가급적이면은 하루 내에 다 먹고 이틀 지나면은 음식이 아까워도 먹지 말고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진짜 많이 이 뉴스에도 나오고 위험한 게 뭐냐면 비브리오균이라는 거예요. 이 균은 주로 어패류에 증식하는 균인데요. 이게 해수 온도가 중요합니다. 해수 온도가 25 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균들이 굉장히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름철에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해 봐야 뭐 올해도 아니고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도 해수 온도가 25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건 정말 한여름에나 혹석에나 그렇지 잘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뭐 해수 온도가 거의 뭐 한 30도 육박하는 경우도 많고 아주 한여름이 아닌 뭐 초여름이나 늦여름, 그러니까 초가을까지도 해수 온도가 높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어패류의 비브리오균이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특히 조개류이 같은 거 먹을 때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돼요. 충분히 익혀서. 이거야말로 진짜 잘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비브리오균 감염이 되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브리오균이 진짜 더 골치 아픈 건 뭐냐면 먹어서 생기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브리오균에 감염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부로 감염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아니 피부로 조개를 문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감염되냐면 어패류에서 나온 이 비브리오균이 바닷물 속에 떠다니다가요,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균이 감염이 됩니다. 이 먹어서 생긴 이 비브리오균 감염은 우리가 뭐 열나고 설사하고 해 가지고 '아 이 사람 조개 먹고 탈 났구나.'라고 하면 비브리오균 알 수 있는데, 모르고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온몸이 다 막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래 가지고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설사도 안 하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처로 바닷물에 있는 균이
감염이 됐는데 이럴 경우는 폐혈증이라고 해서 그 균이 피를 타고 전신으로 다 감염이 되는, 이건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상처난 피부가 있을 때는 해수욕하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비브리오균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전에 우리 질문 하나 볼까요? 어 얼전트 님, 어전트는 인제 우리가 응급을 어전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어 토혈을 하셨군요. 계속 피를 토하셨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돼서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받았고 주치 선생님이 교환 교수로 갔다 오셨는데 내시경을 받으려고 하니까 암 같은 중증 질환만 보신다고 다른 전문의한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 가정의학과를 가면은 타학과 진료 의뢰를 넣어서 진료가 가능하냐, 같은 병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네, 뭐 식도나 위 검사는 이제 소화기 내과에서 하는 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뭐 가정의학과에서도 내시경 하면은 뭐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가정의학과라고 뭐 거기서 뭐 의뢰서 써 주면 소화기 내과에 무조건 다 봐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 소화기 내과 의사분이 "나는 암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전문의한테 보라." 그러면 뭐 다른 전문의한테 봐야지,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뭐 대학병원에 있는 가정의과 선생님이 그 교수님한테 의뢰서를 써서 보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뭐 볼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토혈을 계속하고 그러면 일단 위나 식도에 무슨 병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내시경 검사는 꼭 받았던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한테만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내시경 검사를 일단 받고 거기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중증 질환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연계하셔 갖고 치료하시는 게 맞지, 꼭 그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막 어떻게든 방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우리 질문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인제 우리가 모기와 관련된 질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모기 활동이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모기는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랑 일본뇌염이에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균이 인제 몸에 감염되는 거가 있고, 근데 말라리아는 사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휴전선 인근 뭐 철원, 연천, 뭐 강원도 일부 요런 데에서만 주로 발견이 됐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게 충청권까지 내려왔다, 말라리아 균이 거기서도 발견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이 병이 걸리면은 우리나라 병에 걸리는 그 삼일열 말라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어 증상이 3 일마다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펄펄 끓다가 하루 이틀은 또 괜찮다가 또 갑자기 막 열이 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균이 한 3 일에 한 번씩 번식을 해서 번식할 때마다 적혈구를 깨고 번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열이 나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삼일열이라고 부르는데, 꼭 3 일마다 규칙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열이 지속적으로 나고 그러면은 뭐 말라리아 가능성이 있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말라리아를 부를 말이 있었는데 학질이라 그랬나요? 뭐 그런, 네, 그렇게 부르는 병인데, 요거는 이제 치료는 쉽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걸리는 말라리아는 비교적 치료가 쉬워요. 약 먹으면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 뇌염도 생각보다 요즘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뭐 많이 줄었다가 요즘 쪼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본 뇌염은 사실 성인보다는 소아나 노인들한테서 좀 주로 문제가 되는, 요즘에는 성인들에서도 일본 뇌염들이 자꾸 생긴다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모기의 매개가 되는데, 어 이런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나 뭐 댕기열 이런 병들이,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 같은 이런 병들은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는 모기들한테서 옮기는 건데요.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열 같은 이런 질환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기들은 잘 아니고요. 뭐 이집트 순모기인가요? 뭐 하여튼 뭐 부르는 아주 특이한 모기가 있는데, 그런 모기들한테서 주로 옮기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기는 없어요. 그런데 흰줄 모기라고 하는 모기가 있는데, 이 모기들은 이 병을 옮기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겨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런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열은 주로 인제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최근에 중국에서도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외국에 여행을 다녀왔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고, 드물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보고가 이런 병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요런 병들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열이 나고 그러면 모기에 물렸다가 열이 난다 그러면은 이런 병들을 의심을 해 봐야 되고, 특히 외국 나갔다가 모기에 물렸는데 열이 난다 그러면 꼭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열 나고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열은 열 나고 그다음에 몸에 발진 같은 게 좀 돋는 게 특징인데, 어 이 지카 바이러스는 특히 임산부들 조심해야 됩니다. 임산부들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되고 이게 자기도 모르고, 이게 지카 바이러스 걸렸을 때 한 80%는 자기가 걸린 줄 몰라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들어오는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인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실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임산부는 이게 잘못하면은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알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 해외여행 갔을 때는 요런 모기 매개 질환 외에도 뭐 장티푸스라든가 뭐 이질, 콜레라 이런 위장관 감염 질환들이 잘 생길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 뭐 제가 뭐 어떤 특정 국가를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위생과 관련돼서는 쪼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제 특히 음식에 관련된 위생은 좀 믿기 어려운 국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여행 갈 때는 어 이거는 되게 '한번 먹어 보는 게 좋겠다.' 뭐 그래 갖고 그렇게 뭐 약을 먹는 것보다는, 음식을 뭐 "이거 되게 뭐 여기 되게 뭐라 해야지 뭐 이런 데 오면 꼭 이거 먹어 봐야 돼." 막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익힌 음식들을 드시고, 그다음에 물은 가급적이면 이제 생수 파는 거 있잖아요. 예. 마개로 뚜껑으로 막혀 있는 이런 생수를 꼭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뭐 위장관 감염 뭐 식중독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음식 익혀 먹으라는 이야기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해외여행을 과 관련된 위장관 감염 질환도 주의할 거는 뭐냐면 개인 위생이에요. 그러니까 손 깨끗하게 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항상 손 씻고 먹고, 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깨끗하게 이제 위생 관리 잘하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진드기의 매개가 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뭐 찌찌가무시라든가 유행성 출혈 이런 병들도, 이거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유행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여행 갔다가 뜬금없이 이런 거 걸려 갖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주로 진드기 주로 인제 풀숲에서 많이 물려요. 그래서 풀숲 같은 데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반팔 반바지 입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거나 이런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냉방병, 아까 에어컨 많이 쓰시면서 인제 좀 이렇게 증상이 생겼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냉방병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면, 밖에는 막 30 도가 넘는 고온인데 갑자기 안에가 뭐 18도 막 20도 이렇게 갑자기 온도 차가 막 10도 가까이 나면은 냉방병 위험이 높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인제 같은 의미죠. 실내와 실내의 온도 차가 너무 크면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들어왔다가 나갔다 막 이러면서 우리 몸이,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데, 체온 조절 중추가 얘가 이제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온도에 맞춰야 될지 모르면 이제 우리 몸에서 그게 탈이 나는 거죠. 이런 걸 냉방병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에어컨 나오는데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하는데 하고 인제 에어컨 기기 밑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역시 인제 이런 냉방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감기랑 거의 증상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구분을, 이거 감기인지 이거 에어컨 바람 많이 쐬고 선풍기 바람, 선풍기는 잘 안 그렇고요. 에어컨 바람을 주로 많이 쐬면 그런데, 에어컨 바람 쐬면서 추워 가지고 이게 감기 걸린 건지 냉방병 걸린 건지 사실은 증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제 뭐 열이 난다든가 머리 아프고 뭐 근육통 나고 뭐 배 아프고 막 설사하고 뭐 이런 거 다 비슷해요. 인후통, 목 아프고 기침하고 이런 거 다 비슷한데, 감염의 징후가 없다는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목을 들여다보면 목이 띵띵 부어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증상만 있는 거지 감염의 징후가 없고, 주위에 뭐 감기 걸린 사람 누군가에 접촉했거나 이런 징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 방법이 사실 마땅한 게 없어요. 저도 인제 병원에 냉방병 증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뭐 특별히 해 드릴 게 없어요. 그냥 대증적 치료라고 해서 여 뭐 진통제를 좀 먹는다든가, 뭐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든가, 뭐 많이 저기 한 경우에는 뭐 수액을 맞거나 그렇게 컨디션 회복을 하거나 인제 좀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하면 뭐 회복이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치료약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하는 것, 그다음에 너무 찬 냉방 기구를 잠깐 사용을 중지하거나 실내 온도차를 한 5도 이내로 좀 유지하면서, 좀 실내를 너무 춥지 않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 될 건데, 인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요즘에는 에어컨도 뭐 필터가 워낙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균 감염이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레지오넬라 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가습기에도 있고 주로 에어컨 같은 데 냉방 기기에서 많이 검출되는 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레지오넬라 균에 감염이 되면서 이렇게 열이 나면 이게 사실은 냉방병인지 레지오넬라균 감염인지 구분 잘 안 가는데, 되게 고열이 나면서 전신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은 레지오넬라균 감염을 의심해서 이건 이제 대학병원에서 좀 치료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좀 경과를 보다가 상태가 쪼끔 호전되는 기미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의심하고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저 질문 온 거 잠깐 좀 더 볼까요? 우리 어 소니 님께서 "아이가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얼굴이 뻘겋고 숨이 가쁘다. 물을 주면 괜찮아진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은 체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체온 조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체온을 빨리 낮추기 위해서 이게 혈관이 이 체표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체표라는 게 이제 피부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더 빨리 확장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제 얼굴이 벌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많이 쏠리니까 얼굴이 뻘겋게 되고, 전체적으로 인제 체온이 올라가는 거를 이게 낮추기 위해서 숨을 막 몰아쉬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몸 안에 있는 그 산성 성분을 막 빨리 뱉어는, 그 이산화탄소를 빨리 배출하고 산소를 많이 쉬기 위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데, 물 많이 마시면서 인제 탈수가 좀 호전되고 체온이 떨어지면은 인제 정상으로 잘 회복되면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심한 상태로 발전될 위험은 사실은 없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 특히 아이가 굉장히 축 처지고 늘어진다.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소변을 잘 보지 않거나 소변 색깔이 너무 이제 진하게 나온다, 이러면 탈수가 굉장히 심한 건데,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회복을 기다려 볼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제 굉장히 그 장기 손상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다 그러면은 병원에 데려가서 수액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고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요거 하나만 그냥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어전트 님께서 인제 뭐 어떤 특정 대학병원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셔 갖고, 제가 요거는 뭐 오늘 주제랑 딱 맞지는 않는데 어 그냥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제 소위 말하는 그 의정 사태가 요즘에 인제 좀 어느 정도 갈등이 해결이 되고 전공의 선생님들 돌아오고 병원 내 의료진들도 인제 좀 회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될 건데, 우리가 의정 사태 갈등 기간 동안에, 아니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원래 인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의료, 2차 의료, 그다음에 3차 의료. 3차 의료 기관은 인제 특히 인제 종합병원을 말하고, 그중에서도 상급 종합병원들은 인제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서울대병원 같은 소위 말하는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제가 어떤 특정 병원을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일반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병원이 로딩이 너무 많고, 사실은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너무 무리해서 많이 본 거죠. 뭐 병원의 경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자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간의 의료 전달 체계도 쪼끔 정상화됐다고 그럴까요? 뭐 정상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급 종합병원은 자신들의 역할을 맡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밑에 종합병원들은 또 그 역할을 맡고, 그 밑에 인제 2차 병원들은 2차 병원 역할을 맡고, 또 1차 의료기관들, 이게 동네 병원은 동네 의료병원으로서 동네 병원으로서의 환자를 이렇게 쭉 보는 역할들을 이제 좀 제대로 하자. 그래야지만 병원이 운영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질감, 그게 그런 의식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아니면은 인제 이런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우선적으로 환자를 보는 거를 이제 좀 보통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정의학과, 저도 가정의학과 의사여서 뭐 가정의학과 역할을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쪼끔 그런데, 가정의학과에서 보내주면 본다, 뭐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가정의학과에서 판단하기에 어 이거는 이 중증으로 봐서 우리 병원 이 특정 교수님이 꼭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건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고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떤 의료 전달 체계의 시스템이
좀 요렇게 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불편감이 생기지 않았나 뭐 요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인제 나왔던 질문들은 거의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내용도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여름철에는 이제 기온의 변화와 에 따른 신체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온열 질환이라든가 다양한 질환들 좀 조심하시고 만성 질환자들 그다음에 고위험 환자들 특히 조심하시고 운동이라든가 과격하지 않게 하시고 수분 섭취 요런 것도 잘 하셔서 여름철 건강 나기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